다시 돌아올 순 없겠지만 인사는 하고 갈게요. 안녕. 컷. 2, 3.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다음 거 준비할게요. 다음 거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6회 충무로 영화제 감독 주간 살롱드 시네마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13번째 시간 콜을 찾아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모더레이터를 맡은 영화감독 임필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충무로 영화제는 DGK와 중구문화재단의 공동 주최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CJ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감독님과 배우님을 모시고 앞으로 1시간 동안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콜의 이충현 감독님, 전종서 배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자 한 분씩 인사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콜을 연출한 이충현 감독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그때 콜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제가 시원하게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극장 개봉한 게 아니어서 무리수를 두는 이런 자리를 처음 갖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콜에서 영숙 역을 맡았던 전종서입니다. 저도 1시간 동안 양쪽 감독님들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충현 감독님은 또 최근에 감독조합에 또 가입을 하셨고 감독조합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많은 감독들이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역대급 미남 감독이 조합에 새로 입회를 하였다. 그래서 이제 전에 대표적인 미남 감독들로서 뭐 김지훈 감독님이라든지 최근에 이병헌 감독이라든지 뭐 특히 이제 이병헌의 좌절이 되게 컸을 것 같고 뭐 하여튼 농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배우가 나와 있나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농담을 잠깐 해봤고요. 원래 사실은 몸값이라는 불세출의 장르 단편 영화로 되게 인정을 받았고 이 이제 장편을 데뷔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듬이 또 굉장히 틀린데 단편과 장편의 리듬이 어떻게 적응을 했고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네, 사실 몸값이라는 단편 영화를 제가 만들고 이렇게 사실 그냥 만든 거였거든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도 몰랐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때도 좀 나이가 많이 어렸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상업 영화에서 많이 이렇게 손을 내주셨는데 그때는 사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장편 시나리오 써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뭐 현장에서 스텝을 해본 것도 아니었고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스스로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용필름이라는 영화사에서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장편 시나리오 이렇게 써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써보면서 장편 시나리오에 대한 문법 이런 것도 좀 배워가고 하면서 그때 네. 정지우 감독 영화에도 맞아요. 각색으로 참여했었죠. 맞아요. 정지우 감독님 처음 제가 상업 영화 돈을 받으면서 영화 일을 한 게 처음이죠. 정지우 감독님 일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도 이제 좋은 기억이 너무 많고 재밌게 일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때 다른 이제 강선주 작가님이라고 이제 작가님이 쓰셨던 콜이라는 그 영화에 이제 각색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각본을 쓰셔가지고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제가 끌렸던 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몸값도 그렇고 되게 이야기가 전복되고 반전되고 시퀀스별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도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 이야기에 끌렸고 요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콜이라는 영화를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단편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또 짧고 그 여러 샷들이라든지 연출의 개념, 뭐 콘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계산적으로 배치를 해서 어떤 순간에 이런 반응이 올 거다라는 것들을 좀 더 통제가 가능한 면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장편은 전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감독으로서의 그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었을까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냥 제가 만드는 거여서 시간이나 뭐 약간 뭐 예산에 이런 것도 사실 오히려 좀 그냥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어서, 사실은 원값 같은 경우는 단편 영화지만 되게 길게 준비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정확히 보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배우님들이랑 그때 몸값의 형수 배우님이랑 주영 배우님이랑도 되게 연극처럼 연습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뭐 상업 영화를 이제 저도 신인 감독이고 처음 하는 거니까 뭐 단편 영화는 이럴 거고 장편 영화는 이럴 거다에 대한 그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에 붙고, 장편 영화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한 협업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겪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느 부분은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배웠고 앞으로 더 배울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영화 이렇게 다 다를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네. 약간 좀 이 시대가 원하는 대답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데다 겸손하기까지 한 느낌이. 하여튼 네. 신인 회원이지만 환영합니다. 그 종선 씨한테 그 질문하고 싶은 게 이 영숙의 캐릭터를 어떻게 좀 접근하기 시작했는지, 뭐랑 뭐 본인과의 어떤 싱크로율이랄까요? 뭐 어떤 뭐 살인자이실 리는 없지만 당연히 그런 뭐 야생적인 면이라든지 뭐 천진난만한 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좀 관련돼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개인적인 취향 같은 게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여성성, 남성성 뭐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되게 파워풀하면서도 되게 여려 보일 수도 있고 소녀 같으면서도 좀 무시무시해 보이기도 하고, 물론 살인을 저지르지만 또 반대로 개구지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장난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도 좀 극대화시켜서 가져갔었고, 반대로 접근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모든 걸 장난치듯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그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말을 흘리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뭐 뭔가 뭐 어떤 느낌일까요? 막 열연을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또 말을 흘리는 듯하면서도 뭐 발음이라든지 발성은 되게 정확하고, 그래서 전 한편으로는 이 배우님이 되게 직관을 따르는 배우인 건지 아니면 상당히 생각보다 이성적이고 연기적인 계산이 철저한 배우인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약간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서 씨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주영 감독님이 바라본 전종서 배우가 어땠는지 얘기를 각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책을 볼 때는 조금 시나리오를 볼 때는 많이 이성적인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충분히 숙지를 좀 하고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었던 시간이 꽤 길었었어요. 정리를 다 해놓고 들어가서는 좀 많이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네. 이주영 감독님 봤을 때 그 전정도 배우 연기나 캐릭터 해석 같은 거. 예. 저도 처음에 이제 한다고 이제 콜을 한다고 이제 캐스팅이 확정이 되고 종섭 배우님이랑 처음 이제 작품에 대한 미팅을 하려고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때 이제 막 대본에다가 정말 꼼꼼하게 뭔가를 굉장히 빼곡하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적으셔가지고 배우님이 네, 그거를 되게 꼼꼼하게 적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저만 해도 그때까지 사실 영숙이라는 인물이 조금 저한테는 좀 추상적이었어요. 약간 그냥 조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악역이는 느낌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제가 대답도 잘 못하고 생각해보고 다음에 답을 드리겠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감독이 약간 그런 식으로 대답 잘 못하고 그러면 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나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제가 당황했었어요. 그때 너무 대답을 잘 못한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면은 영화에서도 다 보셨다시피 뭔가 즉흥적인 것 같고 준비된 것 같지 않은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막상 저희가 얘기한 대로만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촬영을 할 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촬영을 하시냐 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 하셨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꼼꼼하게 하는데 막상 이제 슛이 들어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그냥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하신 두 가지가 혼재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저도 내 운이 좋아서 되게 뭐 명배우들이랑 일을 좀 해본 편인데 최고의 연기가 나왔을 때 배우들이 약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기억 못하거나 뭐 무슨 뭐 생각 없이 했는데요. 막 뭐 이런 느낌이 나올 때 그럴 때 본인도 가장 좋은 연기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내려놓고 하셨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은 어디였었나요? 그러면 본인이 해놓고. 예. 근데 이게 콜은 되게 희한했던 게 제가 뭐 그때 당시 그게 두 번째 영화이기는 했었지만 뭔가 시작부터 마법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영화가 그러니까 현장에 가도 그렇고 환경적인 모든 분위기가 어떤 감독님의 통솔 아래에 실제로 거기서 사는 것 같은 거를 느끼게 해주시게 이걸 다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스태프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말 작은 소품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거기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촬영장을 가면은 뭐 연기하러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마법에 걸린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느낌이 끝날 때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든 게 되게 크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영화에서는 이창동 감독님이 굉장한 선배님이시고 거의 아들뻘의 이충현 감독과 이 대비되는 게 되게 크면서 또 신선한 면이 한편으로 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뭐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스태프들이 뭐 이충현 감독님한테 굉장히 헌신적이었다는 얘기를 좀 듣긴 했어요. 예. 되게 이런 어리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감독에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제가 좀 약간 순화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감독의 되게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종서 씨 얘기에서 연결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궁금했었던 장면들이 궁금했던 게 종서 씨가 왜 죽였냐고 얘기하면서 뭐 되게 광기에 웃음을 막 짓고 되게 폭주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은 두 분한테 공동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다른 장면은 씬들은 카메라가 되게 이렇게 잘 짜여져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뭔가 우연히 캐치가 된 것처럼 그 앵글이 다른 씬들에 비해서 이렇게 약간 뭐랄까 더 라이브한 느낌으로 찍혀 있달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배우가 준비되면 알아서 찍어볼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 씬을 할 때 감독님의 의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 종서 씨가 그 장면을 찍을 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마법에 걸린 것처럼 재밌고 어떤 영화적인 그 경험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게 생각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네, 그 사실 그 장면 같은 경우가 모든 장면이 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종서 배우님이랑 할 때 이렇게 뭔가 제가 디렉팅 같은 거를 하면은 이상하게 그냥 리허설 할 때보다 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뿐만 아니라 거기 계셨던 모든 현장에 본 스태프분들이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진짜로 뭐 종서면이 연기할 때 일단 뭐 하지 말자, 우리 다 하지 말자라고 얘기가 촬영 감독님도 얘기가 되고 그냥 종서 감독이 하는 거를 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래서 촬영 감독님도 뭔가 앵글이나 그걸 잡을 때 이렇게 뭐 이게 삼각대 트라이팟 같은 거를 잠궈 놓지 않고 항상 풀어놓은 상태로 했었거든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동선이나 이런 게 사실 되게 자유롭게 하시는 게 그 모르겠어요. 일단 처음에 버닝에서 그렇게 하고 오셔가지고 되게 그냥 몸 쓰는 게 자유로우셨고 그게 훨씬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모든 스태프분들이 현장에서 합의가 됐었고 그래서 사실 NG도 많아요. 기술적으로 NG도 많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 장면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슛이 뭔가 들어갈 때 아무 말을 안 하고 일단 하는 거를 봤었어요.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테이크를 가면 또 다르게 하시고 하니까 그냥 다 관객처럼 봤던 것 같아요. 당시 스태프들이. 예. 네, 종서 씨는 뭐 그런 장면 찍을 때 그 장면 찍을 때 어떠셨어요? 엄마한테 왜 죽였냐고 네.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했는데 네. 근데 그런 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영화 하시고 이제 또 세 번째 영화도 이제 나올 거고 뭐 계속 하시지만 그 배우 입장에서 감독이 이제 지금 이수영 감독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좀 베테랑 감독들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배우 제가 관객으로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배우에 대한 신뢰를 되게 준 듯한 느낌을 크게 받으셔서 더 이렇게 힘이 나서 하신 부분들이 있었던 건가요? 어떠셨어요? 그쵸. 그 첫날 첫 촬영 끝내고 나서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잘 잡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거의 현장에서 대화를 안 해하고 거의 촬영을 찍어서 했었어가지고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그냥 앞으로 크게 디렉팅을 안 하시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가만히 둘 계획이다. 오늘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좀 저를 어떻게 연출가로서 저라는 배우를 어떻게 다루는 게 가장 최상의 장면을 끄집어내는 건지를 단시간에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단시간에 본 걸까요? 아니면 좀 진짜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단시간에 보셨던 것 같아요. 네. 편했어요. 그게 제일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주영 감독이 되게 현명한 연출이라고 생각이 든 게 그렇게 모든 배우에게 그렇게 접근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어땠나요? 저 다 배우분들 다 각자 스타일이 있으시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걸 더 원하시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확한 디렉팅을 원하시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배우분들에 따라서 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실 영화를 찍어가면서 그거를 한 초중반까지는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이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신예 배우님, 종서 배우님, 성년 선배님, 이엘 배우님 이렇게 다 따르게 그렇게 해서 한 거. 저 약간 스타일이 연기 스타일이 다 다른 배우들이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접근하신 거고. 네. 근데 동시에 이 영화 보면은 이렇게 좀 이게 극장에서 봤으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어요. 오늘 제가 두 번째 본 감상이 되게 큰 화면으로 뭐 프로젝터로 보면서 굉장히 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소위 얘기하는 시네마틱한 계산이나 구성이 많이 돼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콘티를 이 감독은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가 본인의 백그라운드가 좀 영화광적인 측면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 단편을 또 되게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되게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관객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기본적으로 샷이라는 거를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영화 안에서 샷 연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말씀하신 듯이 사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 예고를 영화과를 다니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샷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빨리 알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항상 어렵고 고민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개성 있게 하면서 관객들한테는 거부감 없이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인데 근데 뭐 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영직 촬영 감독님이 되게 시네필적인 그런 걸 가지고 계시고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 특히나 저는 샷을 짤 때 조금 뭐 컷을 좀 부족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좀 네. 약간 네. 이 정도에서 뭐 이런 오버 더 숄더 샷이 있어야 되지 않나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바로 클로즈업을 간다든지 네. 롱샷으로 확 가버린다든지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촬영 감독님이 이렇게 잘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촬영 감독님이 되게 창의적인 샷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을 해주셨고 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랬던 게 이제 샷을 하는 컨셉도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종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클로즈업보다는 미디움 샷 위주로 갔었고 신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클로즈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힘이 있는 배우시기 때문에 맞아요. 신호의 배우가 뭐 눈 클로즈업, 입 클로즈업 이런 게 되게 많고 전효도 배우는 되게 그냥 미디움 사이즈로 많이 끌고 가는데 그 에너지가 서로 부딪히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랬을 그런 이제 좀 더 그 캐릭터 얘기 계속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걸 이어가면은 그런 장면이 되게 전종서 배우가 거의 가장 큰 클로즈업 장면이 뭐였냐면은 젤리 그 곰돌이 목을 뭐 이렇게 뜯어서 먹는 그 클로즈업이 제일 큰 클로즈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연관해서 뭐 그다음 이제 박신혜 배우와의 장면을 보면은 전 배우가 저 배우님이 막 미친 듯이 욕을 막 하면서 폭주라는 단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어떤 느낌으로는 이 사람 되게 이렇게 사악한 연기라는 걸 즐거워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걸 보면서 막 캐릭터에 몰입도 되고 신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볼 때 본인은 어떠셨는지. 예. 근데 이게 콜이 뭐 평소 욕을 잘 좀 하시는 편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쯤 미쳐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졌던 맞아요. 게. 근데 네. 이제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나를 놔버리고 미친다는 게 미친 척하는 게 아니려면은 정말 미쳐야 되는데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매일같이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놀다시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예민해서 뭐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들어가도. 그래서 엄청 날이 서 있는데 분위기가 만들어주던 것들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막 거침없이 다 해버려도 그 자리에서 다 받아주신 촬영 감독님 뭐 이렇게까지 해도 된다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락해 주시는 감독님 뭐 상대 배우분들 뭐 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감독님의 통솔 하에 할 수 있게끔 허락이 된 것 같은 걸 맨날 받았어요, 느낌을.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너무 제가 동료 이제 같이 해본 배우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런 되게 악역 연기나 막 폭주하는 연기를 하고 나면은 되게 속 시원하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배우들은 뭐 내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어두운 생각이나 막 사악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막 멘붕에 빠진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루틴의 감상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서님은 그 캐릭터에 빠져서 되게 즐기신 편이었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즐겼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그런 폭발성이 있어요. 그런 저 스스로 느끼기에 뭐 에너지가 되게 많다고 느끼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연기하기 전부터 데뷔하기 전부터 막 에너지가 남아 도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히 터트릴 수 있었던 최적의 작품이었고, 근데 이제 촬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몸이 항상 뜨겁게 끓었었어요. 막 열이 난다고 느낄 정도로. 근데 잘 자고, 뭐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뭔가 발산 후유증 뭐 이런 거. 근데 좋았어요. 저는. 지치지도 않았었고 촬영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이제 전 배우님에 대해서는 감독님한테 좀 물어봤는데 그 이충영 감독 지금 뭐 그 잘 배려해 주시고 통솔을 잘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굉장히 통상적인 어떤 감독에 대한 칭찬을 하시긴 했는데 진짜 장점은 뭐였던 것 같나 아니면은 뭐 이런 점이 아까도 뭐 좀 뭐 처음 만났을 때 뭐 질문하면 다 잘 대답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초반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충영 감독의 어떤 장점은 어떤 거였던 것 같나 뭐 이렇게 그 느꼈던 게 있다면 이 사람이 뭐 이런 점은 참 이상했다라든지 이런 점은 참 좋았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네. 감독님이 이제 저도 그런데 이 빌런에 대해서 저는 빌런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있었어요 늘. 빌런이 사실 더 재밌는 거예요. 뭐 전형적이고 착하고 이렇게 평범한 캐릭터보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전복시켜버리고 그리고 빌런에 대한 팬심이 좀 더 강했었고 뭐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거기에서 저는 재미 요소를 느끼는데 감독님도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강하게 내재되어 있으신. 그러니까 누군가 봤을 때 이게 무섭고 섬뜩하고 조금 미친 것 같고 이래 보이는 게 어느 지점에서 저는 좀 웃긴 거예요. 웃긴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제 이상으로 재미를 느끼시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빌런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을 되게 재치 있고 유머러스하게 가져가시는 게 있어서 일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거 섬뜩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미친 것 같아서 웃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 그게 좀 신기하면서도 나도 저런 게 있는데 해서 이제
그거부터 핀트가 맞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어. 영숙이라는 캐릭터가 나온 데까지. 그러니까 이충영 감독을 제가 오늘 한 4번째쯤 봤나? 근데 그 이렇게 술도 한번 같이 먹어보고 뭐 되게 하루 종일 뭔가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너무나 매력적이고 착한 사람 같은데 속을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뭐 나한테 뭐 형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감독의 캐릭터를 그 느껴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아까 지금 종서 씨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어린 나이 같고 천진난만한데 되게 섬뜩한 묘사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리고 그 어떤 악의 묘사를 할 때 되게 다크한 묘사를 할 때 굉장한 어떤 파괴력이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원래 이충영 감독의 캐릭터가 아닌가. 굉장히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지금 선량한 웃음을 짓고 있지만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되게 무서운 아이디어들이 많은 뭐 본인의 그런 그 뭐 캐릭터가 반영된 건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어. 특히 몸값 만들었을 때도 몸값 때 제가 뭐 GV를 이렇게 나오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던 감독님이 만든 것 같다. 뭐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이제 막 그런 어떤 뭐 약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나 막 약간 막 이런 거 보고 막 이렇게 막 희열을 느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 거를 좋아하고 뭐 그렇기도 한데 항상 그렇긴 했었어요. 몸값도 그렇고 콜도 그렇고 좀 너무 이거 다 만들고 항상 관객한테 바로 보여주기 직전에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너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너무 약간 뭐 본인을 약간 들키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좀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왜 어쩌다가 이렇게 폭주를 했을까 약간 이런 느낌들이 항상 있기는 해요. 저도 왜 그럴까 하는데 근데 이건 생각 중인데 지금도 뭐 글을 쓰면은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면서 다시 이렇게 막 확 나가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저희도 콜 끝나고 지금까지 2년 정도 넘었는데 계속 영화적인 어떤 얘기를 공유를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감독님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화적인 걸로 봤을 때 어떠한 폭력성, 영화에서 표현될 수 있는 폭력성, 자극성, 좀 깊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쪽으로. 근데 좋은 쪽으로. 그거를 많은 분 모두에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를 안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화면으로 실현시키는 거 드라마로 그게 좀 되게 기발하고 유머러스하고 뛰어나신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콜을 선택했던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솔직하게 폭주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가 좀 멋져서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든 생각. 그러니까 원래 뭐 막 그 고등학교 때부터 단편 찍고 그럴 때 장르성이 강한 걸 계속 좀 추구했던 거죠. 그러면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사실 고등학교 때 뭐 만들었던 거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여러 가지 장르를 하긴 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이런 거 좋아하지만 사실 정말 좋아하는 거는 뭐 라라랜드나 진짜요? 어바웃타임 이런 거 정말 극장에서 이런 게 막 연말에 보고 이런 원래 감독들이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작품들을 좋아해요 원래.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뭐 약간 소원이 있다. 언젠가는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네. 크리스마스에 볼 수 있는 영화 같은 거 해보고 러브 액츄얼리 같은 이런 걸 할 생각이 혹시 있다고요? 그런 거 꼭 해보고 싶어요. 네. 재밌는 역시 이 얘기를 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서 지금 보면은 사실 감독이 얘기하면서 막 얘기 듣다 보면 웃긴 게 뭐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지만 고등학교 때가 굉장히 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멀지 않는 충격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이 영화가 재밌었던 게 레트로 모티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수 캐릭터가 72년생인데 저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그 여기 보면은 뭐 노해지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각종 레트로한 모티브를 되게 적절히 잘 사용했는데 그 디테일이 사실은 너무 약간 그 시대를 살고 온 사람처럼 상당히 강하고 그런 면들이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배우와 감독이 뭐 소위 얘기하는 MZ 세대나 이런 느낌인데 X 세대에 대한 어떤 뭐 20여 년 전에 그 해석들을 뭐 어떻게 이렇게 또 신선하게 또 이렇게 되게 친근하게 접근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의도도는 감독님한테 궁금하고 그런 이제 99년에 살고 있는 영숙의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 그 종서님의 어떤 이렇게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좀 장황한데 하여튼 걸러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사실 콜에서 나오는 소품들 이런 것도 실제로 다 뭐 종서배우님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사용해보지 못했었던 저도 이제 현장에서 처음 봤었던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몰라서 막 여쭤봤었어요. 미술 감독님한테 이거는 뭐 어떻게 정말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근데 항상 그때의 90년대의 그때의 어떤 지금으로 이제 레트로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때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어떤 자극적이고 지금은 오히려 막 약간 세련되고 이런 것보다 그때는 오히려 더 이렇게 나타내고 빨간색이고 약간 훨씬 뭔가 약간 뭐랄까 약간 뽕기 같은 게 확 있고 원형적인 느낌.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사실 지금 다시 그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레트로라는 어떤 컨셉 하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음악 쪽, 사운드 쪽에서 특히 막 힙합 이런 쪽에서 보면은 다 옛날에 다시 그거를 갖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있어가지고 다시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때는 오히려 막 감추고 이런 것보다 더 나타내고 드러내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파마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너무 준비할 때도 그렇고 매혹적으로도 보였고 앞으로도 좀 그런 게 많이 나와서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종서님은 어땠어요? 그 옛날 소품들이라든지 그 자신의 어떤 캐릭터의 패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그 시대에 당연히 안 살았으니까 신선하고 뭐 재밌다고 느꼈나요? 아니면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 다 모르는 것들이고 그 뭐지 카세트 같은 거 워크맨 카세트. 네, 워크맨 같은 것도 처음 봤었고 옷은 준비해 주신 대로 입었었고 그랬는데 이 서태지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알긴 알았었죠. 서태지는 레전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다 처음 겪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그 90년대 옷 입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했나? 그 종선 씨 그 캐릭터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90년대 후반에 한국의 중후반에 막 일본 패션 잡지가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뭐 뭔가 이렇게 뭐 트렌드 쫓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근데 거기에 나오는 되게 힙한 모델 같았어요. 약간 그래서 그 의상 선택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런 거는 감독님 그 시대를 안 살았는데. 어쨌든 의상 컴포를 감독이 최종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배우들의 룩을 좀 정했는지. 예. 맞아요. 그 이제 저희 그 의상 실장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었어요. 그 의상 실장님이 X 세대인가요? 의상 실장님은 X 세대를 거치신 네. 실장 그 안지현 실장님이라고 여자 실장님이신데. 그 되게 이렇게 잘 잡아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진짜로 서태지님이 입으셨던 의상을 많이 레퍼런스를 잡아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어떤
영숙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아이돌이 있는 거니까 그 아이돌을 이렇게 뭔가 확 족쇄가 풀리고 나서는 따라가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조율해가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좀 더 이제 영화 내부로 들어가면은 그 뭐 백투더퓨처처럼 어떤 영숙이 그 이제 박신혜 배우의 캐릭터의 부모님 구해주고 뭐 그런 다음에 뭐 과거가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이렇게 바뀌는 지점에 비주얼의 그 모티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파괴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장면은 거의 비주얼 아트잖아요. 미디어 아트 같은 어떤 씬들이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그 연출을 접근을 했는지. 예. 맞아요. 진짜 제일 고민이 됐던 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특히 저는 장편 영화도 처음이긴 하지만 CG의 C자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고 촬영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찍는다는 거. 그래서 정말 뭐 지금 이제 지금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찍는다고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나올지를 물론 이제 미리 먼저 이렇게 했던 것들도 있었고 공을 많이 들이긴 했어요. 거기 이렇게 해주셨던 이제 그 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관객분들한테 보여주기 직전까지 어려웠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은근히 그게 막 상상한 대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효율적으로 되게 센스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미리 생각한 어떤 콘티를 가지고 그 시각효과 실장님이랑 협의를 하면서 뭐 하는 과정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콘티대로 하나하나 여러 버전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 제일 좋은 걸 선택을 한 걸까요? 그 같은 경우는 먼저 사실 그 시각효과 VFX 시장님한테 먼저 시나리오를 통을 하고 먼저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냐고 여쭤봤고,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떻게 변할지 감질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레퍼런스들을 찾고 협의를 하고, 준비 기간도 가장 길었고 그게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후반 작업 기간도 가장 길었던 것 같고, 사실 러닝 타임이 그렇게 긴 장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화 안에서 되게 중요한, 감정적으로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많이 공을 들이고 했던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쓰고. 그만큼 이게 사실 그런 장면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되게 깨게 나오거나 뭐 너무 이렇게 쉽지 않은 씬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또 잘해낸 것 같고, 그 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인데 두 분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감독님은 그 전화기가 어디서부터 연유가 돼서 그 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모티브로 이렇게 이어지는 중요한 맥락이 됐는지에 대한 감독님의 뭐 상상을 하거나 생각했던 생각이 있을 거고, 배우님이 이제 작품을 하면서 어쨌든 그 되게 전화기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됐을 때 이 전화기는 대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생긴 건가에 대한 어떤 나름의 상상하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예. 감독님 얘기를 먼저 듣지 않고 전 배우님 얘기를 먼저 듣고 싶긴 해요. 감독님은 되게 시나리오 썼으니까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먼저. 예. 저는 전화기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딱히 생각이 없었고, 근데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제 전화기는 잃어버리면 안 되고 부셔져서도 안 되고 물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좀 사수하는 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전화기에 대해서는 그냥 소품 중 하나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핵심적인 스토리의 연결체일 뿐,
그거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알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감독님은 어땠어요? 말씀 덧붙이면 진짜 저희 전화기가 그때 전화기가 은근히 이제 지금 우리 무선 전화기 그때 당시 사용했던 무선 전화기를 구해보자 해서 저는 많을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정말 없더라고요. 종류가 지금 남아있는 게. 그래서 그 전화기를 구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고, 그래서 진짜 보통 소품이면 그런 중요한 소품은 몇 개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정말 딱 하나밖에 없었고, 물론 이렇게 뭐 던지고 이럴 때는 가짜를 이렇게 썼지만 정말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만 조금만 조심해달라고 다 자유롭게 이렇게 하더라도 전화기가 고장 나면은 이게 진짜 해서 그랬었고, 그 말씀하신 전화기의 기원, 네, 전화기 기원이 진짜 제가 당시에 이제 개봉할 때쯤에 제가 이거를 여쭤보실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놨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생각했던 거를. 그게 근데 다만 이제 그때 전화기라는 게 당시에 이제 집에 하나씩 있었던 거고, 전화기라는 건 사실 어떤 집 안에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다 핸드폰 쓰지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한 가정이 하나씩 갖고 있는 어떤 뭔가의 문제, 약간 이런 거를 좀 상징적으로 그냥 아무도 알아주진 않겠지만 지금 막 지어내는 게 보여. 지금 뭔가 얘기를 지어짜는 느낌이 보여요 지금. 그런 메타포? 약간 이런 거. 근데 그때 막 나름 세팅은 있었어요. 대사에도 있는데 이 집이 사실은 뭐 선교사가 살았던 집이었고 뭐 약간 이런 뭐 약간의 어떤 영적인 그런 게 좀 하려고 뭐 넣긴 했었죠. 근데 그거를 분명히 이게 있잖아요. 그 이런 얘기하면 또 되게 욕할 분들 있을 텐데 한국 관객들이 특히 개연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거 진짜 신세대 영화다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냥 아예 그거에 대한 설명할 생각조차를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왜냐면은 거기서 뭐 설명을 하려면 뭐 ELC가 막 뭐 뭔가 무슨 거기다 뭐 이렇게 부적을 붙여 놓을 수도 없고 막 뭔가 뭐 이렇게 뭐 미드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거기서 이상한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막 그런 거 하면 다 사실은 좀 이상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생방송이라 지금 단어를 좀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는데 지금 고급한 말로 바꾸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맥거핀일 뿐이야 이렇게 간 게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 결론에 갔을 때도 그 부분에 관객들이 뭐 일부 이탈을 하거나 불만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결론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좀 더 이 얘기에 연결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끝난 것 같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후에 이게 잘 되면은 후속으로 넷플릭스 시리즈로 내가 하겠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작사 임승용 대표님의 어떤 큰 그림이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거 약간 재밌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타임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 타임슬립의 컨셉 자체가 예전에는 뭐 되게 신선했었기로 지금은 사실은 많이 흔해지고 그 자체가 클리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보통 타임슬립은 어느 인물들이 협동을 하여 일을 해결해 나간다가 다수였다면은 요거는 엇나가서 뭔가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게 되게 흥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타임슬립에 대한 설명, 문법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었죠. 코올에서 똑같이. 근데 뭐 이미 다 익숙해져 있는 거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무시라기보다 약간 리듬을 차라리 살려서 그냥 확 나가 버려서 오히려 캐릭터성을 살리자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 결말에 대해서 너무 항상 그것도 시나리오 막판까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결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사실은 개봉 이렇게 관객들한테 보이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런 장르는 요런 결말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호불호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약간 대중들이 원하는 거 상업 콘텐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 만들 때 최선의 판단은 그런 결말이긴 했었어요. 예. 네, 약간 뭐 되게 속 시원하게 이해를 해준다고 했는데 너무 속 시원하지는 않은 느낌이 살짝 났지만 아무튼 이게 후속작은 사실 아예 생각은 없기는 했었어요. 아예 생각은 없었고, 예, 아예 생각은 없었고 이게 뭐 잘 되고 뭐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야기를 더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랬습니다. 아니 그 영숙의 계속된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계속된 영숙의 어떤 얘기들이 또 한편으로 되게 궁금하기도 하던데요. 그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종서 씨한테 좀 뭐 질문하자면은 지금 사실은 데뷔해서 이 캐릭터들이 되게 강한 영화들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로맨틱 코미디를 또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어떤 배우의 긴 인생 여정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여정을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으세요? 지금 생각으로는. 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이거가 이래서 이상하고 이렇게 보일 것 같고 뭐 옆에서 반대하고 뭐 이런다고 해도 재밌으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되게 판에 박힌 질문인데 뭐 이런 캐릭터가 정말 만나고 싶다거나 뭐 그 학교 다닐 때 했던 이런 식의 캐릭터를 뭐 좀 더 이렇게 그 진화된 캐릭터를 만나고 싶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콜이기도 했고 영숙이기도 했고. 뭐 앞으로도 하고 싶은 역할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해보고 싶은 건 부성에 관한 영화 같은 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아빠에 대한 관계가 그려진? 네. 되게 이거 약간 그 부성에 관련된 모티브를 생각하고 있는 감독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할 것 같은. 지금 뭐 나우 채팅창에 그 뭐 이렇게 질문이 뭐 굉장히 영양가 있는 질문은 아닌데 이충현 감독님 잘생겼다는 반응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지금 하여튼 뭐 이거는 평생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가끔 어쩌다가 혹시나 엄마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다음 작품에 대한 시간이 벌써 꽤 갔네요. 다음 각자의 다음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다음 작품도 여성 캐릭터가 이렇게 일종의 폭주를 하는 느와르 영화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딱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라이언 고슬링이 나왔던 드라이브라든지 예전에 뭐 레옹 약간 요런 약간 좀 장르성도 있지만 조금 인물의 어떤 감정을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누아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그 영화가 차기작으로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 아까 저 영화 보고도 질문에 썼던 건데 그 계속 여자 캐릭터가 중심되는 걸 아무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값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 아예 고등학교 영화 딱 만들려고 할 때부터 무언가 인물을 생각하면은 이야기에 이끌어가는 캐릭터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저 물론 뭐 제가 여동생이 2명이거든요. 어머니도 있고. 저도 여동생 2명인데. 아 정말요?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되게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여자 캐릭터를 대하거나 그 어떤 같이 일하는 동료나 배우 여자 배우분들 그런 접근이 훨씬 편하고 그게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또는 잘 캐치되는 얘기라는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여성 캐릭터가 더 영화적이다라는 그냥 느낌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충영 감독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이러는 잘생긴 남자들을 농담입니다. 하여튼 전종서 배우님 그 차기작 얘기를 해주시죠. 저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 중인 영화가 있고 지금 찍고 있는 거 종이의 집이라는 드라마가 곧 크랭크업을 해서 그거 찍고 이제 순차적으로 다음 작업에 돌입을 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그 좀 다작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1년에 나는 딱 한두 개만 하고 싶어 뭐 이런 지향이신 건지. 예.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뭐 개수나 뭐 이런 거는 상관없이 재밌으면은 하는 것 같아요. 흥미로우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집중력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만. 근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 작품이 재미가 없거나 뭐 이렇게 연기하는 게 재미없다고 느껴지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하산할 어떤 죄송해요. 지금 마무리가 돼서 지금 약간 꼬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어느 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 사라질 것 같다고 갑자기 연기 잘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질 것 같다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 싶으면은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계속 연기를 할 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정종서 배우님이랑 같이 작업할 감독님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계약서에 그러니까 영화를 찍다가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좀 어떤 영화나 작품에 대한 재미가 되게 오래 유지돼서 되게 늦게까지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뭐 또 우리 그 배우군에 또 굉장히 특출난 또 아주 유니크한 새로운 배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 이충영 감독이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을 가득 품고 있지만 아이디어가 많지만 세상 착한 사람처럼 있는 것처럼 종서 배우님이 어떻게 보면 좀 와일드해 보이지만 뭐 예를 들면 완전히 그 무결점에 되게 그런 선한 역을 한다고 해도 저는 또 그것도 되게 어울릴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 폭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충영 감독님이 언젠가 할 수 있다면 라라랜드 같은 그런 뭐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내지는 뮤지컬 같은 걸 한다고 해도 되게 어울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 생방송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역시 뭐 그 작품도 워낙 좋고 또 이 두 분이 정말 매력 있고 신선한 어떤 캐릭터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 이충영 감독님 영원하라 얘기를 하고 싶고 자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 생중계되니 남은 프로그램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영화제 홈페이지 더 CMR KR이군요.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영화제 굿즈가 있습니다. 온라인 굿즈샵을 통해 이 굿즈들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뭐 이게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더 CMR 영화제가 감독조합에서 뭐 그 감독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행사거든요. 중구문화재단에서도 너무나 큰 보탬을 해주고 계시지만 그 옆은 저희 영화제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협찬사 제품들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굿즈 옆에 있는 협찬사 제품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에
승리호의 조성희 감독님, 그리고 모더레이터 김보라 감독님, 정철민 VFX 슈퍼바이저 분들의 감독에게 묻다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채널을 왜 고정해야 되죠? 지금까지 그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정서 배우님이나 이초영 감독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인사들을 하시죠. 예. 네, 오늘 저도 사실은 1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쉽고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네요. 생각보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너무 해서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영화제 분들한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시간 동안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콜이 개봉한 지 그래도 시간이 꽤 됐는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좋은 영화랑 좋은 캐릭터로 또 신선하게 찾아뵐게요. 네, 또 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좀 개봉할 때 개봉이 OTT로 되면서 좀 그런 GV를 많이 못 하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좀 상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